남편을 보낸 지 꼭 1년이 되던 그 가을 아침, 우리 집 대문 앞에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그 사람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자식 셋을 키웠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적은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님 앞으로 12억 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12억이라뇨. 평생을 10,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살아온 제게 그 숫자는 마치 외국말처럼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듣는 순간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모르는 채로 살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2억 원에는 제 남편이 4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잠시 후 그날 변호사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처럼 충격에 빠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사실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감정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저 양반은 속이 깊다라고 했지만 같이 사는 저는 그 깊은 속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앞에서도 신문만 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손찌검을 하지 않고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면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여자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꺼낸 서류 첫 장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박순자 여사 명의로 보관되어 있던 자산을 정식으로 이전합니다. 제 명의로 보관되어 있던 자산이라니요. 저는 통장이라고는 농협에 있는 적금 통장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적금 통장에는 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환갑 때 자식들이 모아준 돈, 명절에 들어온 용돈,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 남긴 잔돈까지 모두 합쳐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12억이라니 그건 제가 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단위였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은행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새기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40년 동안 제가 모르는 도장을 만들어서 제가 모르는 은행에 제 이름으로 돈을 모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누군가의 손에서 40년 동안 쥐어졌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것부터 새 종이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리된 모양만 봐도 누군가가 평생을 들여 관리해온 것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님,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의 40년 가까이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매달 25일이었습니다. 명절도 연휴도 상관없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제 남편의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월급을 받는 날,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돈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 양반이 말은 안 했어도 평생 나를 위해서 이 돈을 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늙어서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자고, 자식들 신세지지 말자고 그렇게 모은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이 그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 우리 시어머니의 먼 친척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어려서부터 이모라고 부르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이모를 결혼하고 나서 딱 두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환갑 때,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장례식 때. 그분은 그때마다 멀찍이 떨어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그저 어른의 인사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선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오래, 그렇게 깊이 바라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다만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었기에 그 시선의 의미를 읽어낼 줄을 몰랐던 겁니다. 환갑 잔치 때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로서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엌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 이모라는 분이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보따리를 식탁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댁, 이거 시어머님 드리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그러고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쁘신 분인가 보다 라고만 여겼지요.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는 한약 한 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한약을 저는 시어머니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셨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약을 받아 드시지 않고 부엌 한쪽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한약 한 첩에도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 여자가 누구이고 자기 아들과 어떤 관계인지를요. 다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며느리인 저에게는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매달 제 남편 앞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이 적힌 통장으로요.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왜 제 이름으로 들어왔습니까?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려서 차마 그 자리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에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사람이 두고 간 서류 더미와 제 손바닥보다 작은 도장 하나, 그리고 봉투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누군가의 영정 앞 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작은 식탁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햇살 아래에서 콩나물을 다듬거나 김치를 담그거나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계부 한 줄 적어주지 않던 그 손으로 빽빽하게 5장을 적어 놓았더군요.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줄 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편지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첫 마디가 미안하다라는 건 그 사이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40년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회사 일이라며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회사 일로 주말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셋째 주 토요일만 매달 한 번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은 늘 고향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통화는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저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면 남편은 늘 혼자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겨울 그 추운 마당에서 두꺼운 옷도 걸치지 않고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제가 감기 들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바람이 좋아서 라고만 했습니다. 바람이 좋다니 그 추운 한겨울에요. 추석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이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양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신대 하고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저 체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에 가던 날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보내는 게 그렇게 서운하냐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그 눈물이 어쩌면 우리 큰아들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즈음에 그 다른 아들도 군대를 갔을 나이였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저쪽으로 향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른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 헤어졌다. 나는 너와 결혼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저는 그 줄을 읽고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라니요. 우리 결혼하고 3년이면 우리 큰아들이 갓 돌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제 남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시게 될 겁니다. 편지의 세 번째 장에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가진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실을 결혼한 남편에게 숨겼고 결국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을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두 돌이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 사람은 그날부터 그 모자에게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 살림이 빠듯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학비가 들고 병원비가 들면서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세 번째 장 중간쯤에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었다. 내가 보내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자기가 키울 테니 그 대신 가끔 그 아이의 사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다. 내가 매달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그 사람은 그 돈에 자기 돈을 보태어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다고. 그 돈은 결국 그 아이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값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오간 그 돈은 사실 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빚지라고 불렀고
이름값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두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다. 통장과 편지로만 약속을 지켰다. 그것이 우리가 너와 그 사람의 남편에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 부분을 읽고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지 가엾어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가장 쉽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면 미워하는 일조차도 힘이 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덮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볕이 마당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선가 묘목을 사와서 심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나무는 열매가 늦게 열린다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못 보면 자식들이 보겠지. 그 감나무에 처음 감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데 남편이 마당에 서서 그 감나무를 한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평소답지 않게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사람이 평생 하나만 키우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만 키운다는 것이 그저 단순한 푸념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자기가 두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평생 짓눌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제 남편은 제가 모르는 어떤 아이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우리 살림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그 여자가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을 다시 그 아이에게 돌려보낸 것이라고 편지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억이라는 돈은 그 여자가 40년 동안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을 그 사람이 그대로 모아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제 이름으로 만들어둔 그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입니다. 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 온 것인지, 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온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다가 저는 문득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옷장을 그 사람이 떠난 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양복 몇 벌과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꺼내어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더군요.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 가방을 열어볼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여니 안에 사진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색이 바랜 사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한 아이의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2살, 5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군 입대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갈수록 제 남편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아이를 빚어내 결국 제 남편의 얼굴을 완성시킨 것처럼요. 사진 묶음 맨 아래에는 작은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그 아이의 생일, 학교 입학식 날짜, 졸업식 날짜, 결혼식 날짜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모든 날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 여자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가야겠지. 그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여자가 떠난 날, 자기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마음과 가엾어해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 안에서 자리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저도 그날 밤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변호사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말이에요? 12억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것의 정체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갓 태어난 그 작은 아이를 두 손에 안고 저는 이 아이만큼은 어떻게든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제가 40년을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 아이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책가방을 사주기 위해 명절에도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친정에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그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어미가 가지고 있는 돈에 가장 먼저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저는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40년 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숨겼던 사실보다도 더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차를 끌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2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치던 며느리가 그날은 양손에 떡 상자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통화하시고 잘 못 주무셨죠?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갈비찜을 들고 온 게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우리 집 부엌의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15년 동안 우리 집 부엌에서 음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그릇장을 2~3번만 열어보더니 곧 갈비찜을 담을 큰 접시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며칠 전부터 그 부엌의 그릇 위치를 익혀온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관리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관리라니 무슨 소리냐? 제가 그렇게 묻자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노인들 사기당하는 일도 많고요. 저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40년 동안 키운 그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얼굴이 그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해보겠다라고만 말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갈비찜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두고 간 갈비찜을 한 그릇 떠서 옆집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갈비찜을 받아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댁 며느리가 솜씨가 좋네.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꼬. 저는 그 말에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 갈비찜이 며느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한 입 먹어보고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결혼 15년 동안 갈비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디 단골 식당에서 사와서 자기 그릇에 옮겨 담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화가 났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 거짓말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고 온 것은 정성이 아니라
셈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갈비찜은 입에 맞으셨어요? 부드럽게 한다고 한참을 푹 고았거든요. 저는 그 푹 고았거든요 라는 말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옆집 할머니께도 한 그릇 나눠드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건 어머님 드시라고 한 건데, 저는 그 말끝이 흐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며느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짐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갈비찜을 나눠줬다는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의 입에 그 갈비찜 이야기가 오르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찜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시장 단골 식당의 맛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 큰아들과 결혼해 15년을 살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자기 시어머니에게 갈비찜 한 그릇 직접 끓여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며느리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제가 그 마음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15년 동안 만들지 않던 갈비찜을 통장의 숫자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 오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가져온 갈비찜 그릇을 닦아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돌려주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농협에 가서 적금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4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두고 간 새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통장의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400만 원짜리 통장이 12억 원짜리 통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400만 원 안에는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간 제 발자국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을 다듬느라 갈라진 손바닥이, 잔돈을 세느라 늙어버린 손가락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12억 원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간 시간, 아이를 키우느라 쪼들렸던 시간, 자기 남편에게 진실을 숨기느라 견뎌야 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그 숫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그날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콩나물을 팔았던 그 골목입니다. 단골 채소 가게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은 안색이 좀 안 좋네. 어디 아프셔? 저는 잠시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평생 매일 마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도, 제 이름으로 12억이 있다는 사실도, 제 남편이 40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순자 언니의 안색만 봅니다. 저는 그 무지가 고마웠습니다. 그 시장 골목의 사람들은 저를 그저 콩나물 다듬던 순자 언니로만 알고 있습니다. 12억이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콩나물을 다듬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 동안 시집간 누이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인데 결혼하고는 평생 한 번도 친정살림에 손을 벌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이야기, 편지에 적힌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러 다녀온 이야기까지요. 동생은 한참을 듣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 그 이모님이라는 분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하느라 친정에 왔을 때 있잖아. 그때 형부가 한번 우리 집에 다녀갔는데 그날 그 이모님이 형부 손을 잡고 우리 집 골목에 와 계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서 콩나물 한 줌이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말한 그 시기라면 우리 큰아들이 갓 태어난 직후입니다. 그 무렵에 그 여자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 남편을 찾아왔다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 그저 형부가 아는 분이 오셨나 보다 했지. 그런데 그 이모님이 골목에서 형부에게 뭐라고 하시던지 형부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라고.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때라도 언니한테 말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나도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으니까. 저는 동생의 사과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40년 전 그 시기에 제 남편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평생을 숨기고 살아도 결국은 어느 한 골목, 어느 한 사람의 기억 속에 그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결혼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제 옆에 양복을 입은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혼식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이제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장롱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넣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기로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게 늙게 만든다는 걸 저는 그 사진 속에 그 사람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그 1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가 어떤 사람들을 더 만나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는 결혼하고 부산에 살고 있어서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만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둘째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이야기, 편지에 적힌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와 그 아이의 이야기까지. 둘째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오빠 동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확신은 없었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둘째가 한 말이 저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그 아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요? 저는 그제야 편지의 네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40분. 40년 동안 차로 40분 거리에서 누군가가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막내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시차를 생각하면 한밤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막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가장 따랐던 아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5살 때 어느 일요일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막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형아랑 누나 말고 다른 아이도 있어?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막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엉뚱한 질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답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 너희 셋이 전부야. 그 말을 그때는 그저 다정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사람은 그 3명이라는 숫자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숫자를 입 밖에 내면 다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잠시 후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질기고 또 얼마나 쓴 것인지 함께 느껴보시지요. 저는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갈까 말까. 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40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고 평소처럼 밥을 짓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천장을 보고 누워 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다른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자라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답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그 아이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한 번은 직접 봐야 마음이 가라앉는 법이거든요. 결국 저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어디 잔치에라도 가는 사람처럼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에는 가로수가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어쩐지 사람의 마음 같아 보였습니다. 한쪽으로 휘었다가 또 한쪽으로 휘었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그 모습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사탕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래된 빚을 갚으러 갑니다. 그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동네는 오래된 골목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주소를 들고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슈퍼 앞에서 마주친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찾는 집을 알고 있더군요. 아, 그 댁이요? 저기 끝에 보이는 파란 대문집이에요. 아드님이 아주 효자래요. 저는 그 아드님이라는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40년 동안 제 남편에게 매달 돈을 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쯤 됐어요. 평생을 혼자 사시다가 마지막에 아드님 옆에서 가셨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시다가 라는 말이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도 평생을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저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 그 시간을 다 견뎌낸 것입니다. 파란 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에 손이 가다가도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쉰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제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콧날도 입가의 주름까지도 모두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편지에 확신은 없었다라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순자 여사님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여자, 그러니까 이모라고 불리던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흰 천을 두른 곱게 늙은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영정 앞에서 저는 어떤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위로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시대를 함께 견뎌낸 동지로 인사해야 할 사람인지. 그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제 마음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정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인사가 아니라 그저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동작이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한 인사를 제가 대신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2달 먼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4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떠난 2달 뒤에 따라간 셈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간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저도 손이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분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면서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던 사람이 떠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답이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왜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며 살았는지를 그 아들의 입을 통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가진 아이를 제 남편의 아이라고 평생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냈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빚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인생을 빼앗았으니 그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고요. 그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쪽 벽 책장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공책 표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 공책을 식탁 위에 놓으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신 일기예요. 저는 그 공책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한 권으로는 40년이 담길 수 없을 텐데 하고 의아해하자 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그중 한 권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매년 한 권씩 40년 동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40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으로, 일기로, 그리고 침묵으로요. 사람이 누군가를 잊지 못할 때 그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못 읽겠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책을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의 일기는 늘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면 어쩌면 제가 40년 동안 알고 살았던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영영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가끔 진실을 다 알지 않고 살아가는 편이 나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40년 전에 잠깐 마주쳤던 그 여자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환갑잔치에서 그리고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멀찍이 떨어져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사님. 그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게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자라고 나서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분을 그렇게까지 놓지 못하셨냐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 사람은 잠시 침을 삼키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야, 사람이 한번 마음을 줘버리면 그 마음을 다시 걷어오는 게 빚을 갚는 것보다 어렵단다. 나는 다만 그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살아온 것뿐이다. 그게 어머니의 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평생 비워두지 않았던 그 마음의 자리에 제 남편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자기 안 어딘가에 그 자리 하나를 평생 비워두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무 상자였는데 윗면에는 매화가 한 송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새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어머니께 만들어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손으로 매화 무늬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결이 제 남편의 손길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가끔 부엌 도마가 갈라지면 자기 손으로 직접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번도 이런 매화 같은 무늬를 새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마른 꽃잎 몇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그 짧은 글 한 줄이 두 사람의 40년을 결정지은 약속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그 아들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분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떴습니다. 40년 동안 제 남편이 그 모자에게 돈을 보내온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여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은 제가 5살 되던 해에 병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사촌이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다 키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아들을 보내고 나서도 매달 보내시던 그 돈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잊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이 평생 짊어졌던 그 빚은 어쩌면 이미 갚을 대상조차 없는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가 보낸 그 돈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그 잃어버린 아이를 평생 곁에 두었던 것이고요.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제 남편을 닮아 보였던 것은 어쩌면 사람의 얼굴이 닮아가는 것은 핏줄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오래 그리워하면 그 그리움이 얼굴에도 새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남편의 아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어머니가 보낸 그 돈은 당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돈을 그대로 모아두셨던 거예요. 여사님 이름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번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흘린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그 여자가 평생 비워두지 않았다는 그 마음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자리를 평생 비워두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만 그것이 누구의 자리인지 저는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뿐이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이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그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5번째 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진 빚이다. 40년 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빚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네가 정해라. 자식들에게 주든 그 사람에게 돌려주든 아니면 내 것으로 쓰든 무엇이든 좋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자식들에게는 이 돈의 출처를 알리지 말아다오. 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기억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자식들의 기억까지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처음 본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나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미가 살아온 게 80년이다. 그 80년 동안 어미는 내 이름으로 된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번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하게 해다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그날 두 사람은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들 내외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보이는 법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1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몫은 그 아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평생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어머니가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입니다. 절반은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그 사람은 며칠 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여사님, 이 돈은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셨던 짐의 무게입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여사님께서 정해주신 뜻이라면 어머니의 묘를 정성껏 돌보는 데 쓰겠습니다. 두 번째 몫은 둘째 딸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집을 가서도 한 번도 친정에 손을 벌리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저는 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하며 그 돈을 건넸습니다. 둘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다만 엄마가 이 돈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몫은 가장 큰 몫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양로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 양로원에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40년 동안 그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것이라는 것, 자식이 함부로 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결정을 내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변호사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서요. 그 아이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의지하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40년 전 처음 안았던 그 작은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름이 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어미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어미는 다만 네가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을 뿐이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을밤이라 별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짊어졌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그 사람의 40년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그 아들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묘소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어머니 묘소를 잘 단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마음에 짊어지셨던 짐을 여사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진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간 막걸리 한 병을 따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돈은 잘 썼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 묘소도 단장하고 우리 둘째 살림에도 보태고 외로운 노인들도 돕고요. 당신이 40년 동안 짊어졌던 그 빚이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라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용서의 미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원망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미소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곳에서 지내시는 어느 할머니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보낸 돈으로 새 안경을 맞추셨다며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그 사이 어디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제 남편은 40년 동안 누군가의 짐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저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짐을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2억이라는 돈은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저는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게는 그 사람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너무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얼굴을 평생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결국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의 무게, 그 시간 속에 담긴 침묵의 깊이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꼭 물어보세요. 4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비디오로 가세요.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남편을 보내고 5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자식 셋은 다들 멀리 있었고 명절에나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2살 위, 점잖고 깔끔한 신사였지요. 그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70살의 나이에 다시 결혼 반지를 끼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개월 뒤 저는 그 집의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한밤중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이 되었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어떤 날은 잊고 살다가도 또 어떤 날은 새벽에 눈을 뜨면 그 집 안방 천장의 무늬가 그대로 떠올라 한참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작은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남편은 동네 우체국에서 평생을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사남매를 키우는 동안 저희 부부는 큰 다툼 한 번 없이 살았습니다.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난 건 제가 65이 되던 해 겨울이었지요. 그날 아침까지도 저와 마주 앉아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던 사람이 오후에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식탁의 빈자리를 5년 동안 매일 마주보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큰딸은 광주로 시집을 갔으며 막내 아들은 사업한다고 부산에 내려가 살았지요. 저는 강원도 그 작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는 어떻게든 사라지더군요. 세 번째 해에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봉사를 시작했고, 네 번째 해에는 한문 수업도 듣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고 왜 3개월 만에 그 집의 안방 바닥에 무너져 앉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천천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늙음하게 외로움을 견뎌본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살짝 그 마음 한 자락 남겨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채널 구독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의 봄나들이 행사에서였습니다. 인근 산으로 진달래를 보러 가는 일정이었지요. 다론 버스 안에서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재영, 72살.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부인을 보내고 강원도로 내려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고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점잖았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서는 늘 어른들에게 먼저 음식을 권했지요. 봄나들이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문 수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저를 동네 어귀까지 바래다 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받쳐 주었지요. 그렇게 한 계절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그 사람이 저를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가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어쩐지 시리고 멍한 기분이었지요. 그 자리에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첫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될까요? 사진 속의 그이는 늘 그렇듯 묵묵히 웃고만 있었지요. 그 침묵이 마치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다만 잘 결정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듣더니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에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갈게요. 큰딸은 광주에서 한 걸음에 올라왔지요. 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요.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그쪽 자식들 만나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자식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막내 아들은 부산에서 짧게 통화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반대 안 해요. 다만 그 집안 사정 정도는 미리 알고 들어가세요. 그 한마디는 막내답게 신중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릿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 가을 한철 동안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사람과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는 않고 우선 함께 지내보기로 했지요. 그 사람도 그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지내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정리합시다. 우리 나이에 서두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워리아미다게 그러나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서두를 일 없다는 그 말 안에는 사실 어떤 자식들의 그림자가 이미 들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강원도의 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작은 텃밭이 있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이 있는 그런 집이었지요. 처음 그 집에 짐을 풀던 날, 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어딘가에서 까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짐을 들어주며 말했지요.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 집이오. 마음 편히 지내시오. 저는 그 말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한마디였지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보일러를 켰고 텃밭에 채소를 한 줌 뜯어와 식탁에 올렸지요.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따뜻하면서도 약간 거칠었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일구어 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저는 그 손이 첫 남편의 손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손의 결이 비슷할까. 그 작은 닮음이 저를 묘하게 안심시켰지요. 그 사람은 저녁 식사 후에는 종종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사를 다녔는지, 첫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첫 부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눈빛은 어딘가 멀어졌지요. 그 사람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소. 자식들 셋을 다 자기 손으로 키웠소. 마지막에는 너무 빨리 가서 우리 모두 정신이 없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첫 부인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중심이었던 사람인지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 안에 어머니가 그렇게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새로 들어온 저는 어쩌면 처음부터 어떤 자리도 가질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하루는 그 사람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부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환갑 잔치상 앞에서 자식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는 첫 부인, 손주들과 함께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찍은 사진. 그 사람은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지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사진첩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그 사진첩 안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그저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옥자에게 그날 저녁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옥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너는 늘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마음이 그렇게 곱고 단단한 줄 알지만 사실 그게 너 약점이야. 그 집에서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주지 마라. 빨리 주는 마음은 빨리 무너진다. 저는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듯 하면서도 늘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저를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어떤 안쓰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제가 거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씨 아주머니가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이 화초는 첫 사모님이 정말 정성껏 키우시던 거예요. 10년이 넘은 화초입니다. 손이 자주 타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지요. 10년이 넘은 화초 앞에서 저는 2달도 채 되지 않은 새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갑자기 사무쳤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함께 산지 1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큰아들이 처음으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민호, 45살. 서울에서 무역회사를 하는 사람이었지요. 토요일 아침, 그 큰아들이 부인을 데리고 그 집 마당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지요. 그 사람이 제게 미리 말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애가 오늘 잠깐 들른다 했는데 깜빡했소. 미안하오. 그 사람은 슬쩍 웃으며 말했지만 어쩐지 그 웃음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마당에 들어서며 인사도 없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그의 부인 정혜는 40살 정도 된 깔끔한 여자였는데 저를 보고 아주 짧게 고개만 숙였지요. 식탁에 둘러앉자마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는 아무런 따뜻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저희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입니다. 저희 어머니 손때가 묻은 가구, 어머니 사진,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께서 세 분과 함께 지내시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집의 물건은 어떤 것도 옮기거나 바꾸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지요.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그 사람과 저의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점심자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로 가더니 이곳저곳을 살피며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정혜는 안방에 들어가 옷장 문을 열어보기도 했지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정혜가 거실로 나오며 큰아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자개장이 그대로 있어. 다행이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자개장은 그 사람의 첫 부인이 평생 쓰던 옷장이었지요. 저는 그 자개장에 제 옷을 한 벌도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옷장의 결이 어쩐지 낯설어서 저는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행거 하나에 옷을 걸어두고 살았거든요. 큰아들 부부가 떠난 뒤 거실 한쪽 소파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워 있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식탁의 그릇을 정리하며 슬며시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큰아드님이 원래 좀 차가우신 분이세요. 첫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어머니랑 그렇게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어머니 일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지요. 어머니 자리만은 누구한테도 안 내주려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어머니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미워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큰아드님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천장을 보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자식들이 다 그렇지 뭐. 자기 어머니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요. 저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정작 중요한 부분을 슬쩍 비켜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텃밭의 흙은 따뜻했고 가을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으로 나와 옆에 앉으며 말했지요. 당신, 텃밭일이 익숙하시구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했어요. 흙은 손에 익숙해요. 그 사람은 한참 동안 텃밭의 채소들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텃밭도 첫사람이 가꾸던 거요. 그 사람 가고 나서 한참 동안 풀밭이 됐었지. 당신이 다시 살려줘서 고맙소.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텃밭도 마당도 안방의 자개장도 거실의 화분도 모두 그 사람의 첫 부인이 남긴 자리였지요. 저는 그 자리들을 잠시 데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데워진 자리도 결국은 원래 주인의 것이지 잠시 데워준 사람의 것은 아니었지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의 도우미 아주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라는 분이었는데 그 집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그 사람이 친구 모임에 나간 사이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개키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지요. 사모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정식 혼인신고는 안 하셨다고 하시던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우선은 같이 지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은 처음부터 혼인신고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큰아드님이 작년부터 그 부분을 단단히 단속해 두셨거든요. 큰 며느님도 정기적으로 와서 집안 살림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가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 큰 용기를 내신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돌아와 함께 저녁상에 앉았을 때 저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드렸지요. 그러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그 사람은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나이에 그게 그리 중요하겠소. 천천히 봅시다.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짐작했지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잠시 후 저는 그 집안에서 제 자리가 정확히 어떤 그림 위에 그려져 있었는지를 천천히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그 순간을 짧게 적어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감각이 통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평온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2살 위, 평생 한 가족을 일구어 온 사람. 그 사람의 잠든 얼굴 위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지만 저의 마음 안에는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가만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요. 거실의 책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책들 한 권 한 권에는 그 사람과 첫 부인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그 책장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실 한쪽에 작은 행거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제 옷 몇 벌이 단정하게 걸려 있었지요. 저는 그 행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행거 한 칸이 그 집에서 제가 가진 유일한 자리라는 걸 그 새벽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텃밭에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텃밭에는 늦가을 배추가 단단히 엉그러 있었지요. 저는 배춧잎을 한 장 한 장 만져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당으로 나오더니 옆에 와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오? 저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했지요. 여보,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사람이요. 그게 전부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식들 앞에서는 저를 한 번도 그렇게 세워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자식들이 아직 자기 어머니를 보낸 게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됐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오. 당신이 이해해 주오. 저는 그 한마디에 또 한 번 작아졌습니다. 자식들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작아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점심에 박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함께 점심을 차리던 중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사모님까지 무너지시면 사장님 저녁상은 누가 차리겠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췄지요. 그러더니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지요. 저는 10년을 이 집에서 일했어요. 첫 사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옆에서 모든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집안 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너무 좋아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버틸지 그게 걱정이에요. 사장님은 마음은 따뜻하셔도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분이세요. 그게 이 집의 진짜 사정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분의 눈가에도 잠시 물기가 비쳤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그림자를 함께 보아온 사람으로서 그분은 저를 위로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 다음 주부터 큰 며느리 정혜가 정기적으로 그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명목은 아버님 살림 챙기기였지요. 그러나 그녀는 들어올 때마다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사라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첫 부인이 쓰던 도자기, 첫 부인이 모은 책들, 첫 부인이 키우던 화분들, 정혜는 그 하나하나를 살피며 사진을 찍어 두었지요. 한 번은 그녀가 거실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책들 손대지 말아주세요.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요. 걱정 마세요. 저는 책에 손도 안 대요. 정혜는 부엌에도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님, 반찬통은 어머님이 따로 가져오신 거 쓰세요. 여기 있는 통은 어머니가 쓰시던 거라서요. 저는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그 반찬통은 제가 제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사두라고 해서 동네 마트에서 산 새 통이었지요. 저는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정혜의 표정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 산 반찬통을 따로 종이 가방에 담아 부엌 한쪽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손님처럼요. 그 큰 며느리는 화장실까지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는 수건은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사모님은 따로 가져오신 거 쓰세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동네 마트에 나가 수건 5장을 사왔지요. 그 수건들을 따로 욕실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의 욕실에는 두 종류의 수건이 걸리게 되었지요. 하나는 첫 부인의 수건, 또 하나는 제 수건. 저는 그 두 줄의 수건을 보며 어쩐지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두 사람의 흔적이 한 욕실 안에서 나란히 걸려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슬프게 느껴졌거든요. 밤이 되어 저는 욕실에 들어가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이른의 얼굴이 그 거울 안에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그늘이 자리 잡고 머리카락도 더 하얘진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원도 작은 집에서 5년을 혼자 버틴 그 얼굴은 분명 단단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집의 욕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쩐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자기가 머무는 자리에 따라 변한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요. 저는 새로 산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거울 앞에서 잠시 안개처럼 피어올랐지요. 저는 강원도 친정 동네에 있는 친구 옥자에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옥자는 제 어릴 적 단짝이었지요. 첫 결혼식 때도 들러리를 서준 친구였습니다. 옥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너는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거야. 손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둬야 해. 짐 너무 많이 풀지 마라. 저는 옥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다정한 손길 앞에서는 그 말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도 있는 거지요. 옥자는 그 통화 끝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순자, 너 그 집에서 잠 잘 잘 수 있어. 밥은 잘 넘어가니. 거실에서 마음 편히 텔레비전 한번 본 적 있어.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간 첫 줄을 빼고는 잠도 깊이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거실의 소파에는 한 번도 편히 누워본 적이 없었지요. 옥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수 없고 못 넘기고 마음 편한 적 한 번 없으면 그 집은 너 자리가 아니야. 사람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는 그 사람 몸이 먼저 알아.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옥자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박혔지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의 여러 곳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혜가 어느 오후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트에 다녀와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정혜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서랍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며느님, 무얼 찾으세요? 정혜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곧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옥반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요. 아버님이 잘 챙기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에 천천히 답했습니다. 옥반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며느님 시아버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정혜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그녀는 화장대 서랍을 그대로 닫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쓰시던 귀중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나중에 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라서 미리 어디에 있는지 봐두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쓰시거나 옮기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님, 저는 이 집에서 어떤 것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그러자 정혜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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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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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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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J, 허른, J, J, 정, J, J. 그 마음이면 됐어요, 어머님. 정혜가 떠난 뒤 저는 안방 침대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가만히 열어보았지요. 그 안에는 첫 부인이 쓰던 작은 화장품통, 빛 하나, 그리고 빛이 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사람과 첫 부인이 젊은 시절 어느 바닷가에서 함께 찍은 모습이 있었지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그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 안의 모든 것은 정혜의 말처럼 정말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댈 생각이 없었지요. 다만 그 사진 한 장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게 빛나던 한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자리라는 것을 저는 그 사진 앞에서 새삼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천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내가 미리 큰며느리한테 안방 화장대 키를 줬소. 자기 어머니 유품 정리하는 데 필요할까 봐서 미안하오. 당신한테 말을 못했군.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의 화장대조차 제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저는 그저 침대 한쪽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밥을 짓고 거실 한 귀퉁이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한문 수업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디로든 잠시 나가야 했죠. 그러나 한문 수업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봄에 그 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것이 어쩐지 어색했지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 중 한 분이 차를 내어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김 선생님이랑 잘 지내시지요? 우리 동네에서 두 분 결혼 소식에 다들 놀랐어요. 그 댁이 워낙 큰 집안이라서요. 저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 집은 큰 집안이었던 거죠. 그 큰 집안 안으로 제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부터 누구나 짐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저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지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마을 어귀의 작은 정자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사람의 집 마당이 멀리 보였지요. 마당의 감나무가 가을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저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텃밭의 배추도, 거실의 책장도, 안방의 자개장도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요. 저는 그저 그 모든 것의 옆에 잠시 머물러 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떠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광주에 사는 큰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큰딸은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식이었지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댁 분위기는 어떠세요? 큰딸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지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잘 있고. 큰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엄마, 안 좋은 일 있는 거 알아요. 우리가 멀리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해요. 그렇지만 엄마, 너무 참지 마세요. 엄마는 늘 자식들 걱정시킬까 봐 다 혼자 안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딸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요. 누구도 제게 엄마 힘드시지요? 라고 묻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도 제 침묵 안에 있는 답을 알아챈 것 같았지요. 엄마, 언제든 광주로 내려오세요. 우리 집에 방 비워둘게요. 손주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했던 결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식들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요. 사람의 결정이라는 게 다 옳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 함께 산 지 두 달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둘째 아들 가족이 명절 인사를 한다며 그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결혼한 딸 가족까지. 손주들도 함께 와서 거실이 가득 찼지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많이.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셨고 저는 정말 정성껏 한 상을 차렸지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명절을 잘 넘기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송편 반죽을 치대는 손이 차가워졌지만
그 일이 어쩐지 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새벽 5시쯤 오셔서 함께 송편을 빚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 넘기면 그래도 한 발짝은 다가가는 거겠지요. 박씨 아주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하셨습니다. 사모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자식들 마음은 음식 한 끼로 풀리지 않아요. 그저 사모님이 후회 안 하실 만큼만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지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더 큰 상처를 자초하지요.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거실 가운데에 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의 첫 부인 영정 사진이 거기 놓였지요.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단단해 보이는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큰아들이 저를 올리기 시작했고 둘째 아들이 따라했으며 딸이 그 옆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끝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어디에 끼어야 할지, 어디까지 함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식들 옆에 서서 함께 저를 올렸습니다.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차례가 끝나고 손주들이 차례상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혜가 손주들을 모아 영정 사진 앞에 세우더니 카메라를 들었지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찍는 마지막 사진이라 생각하고 잘 찍어.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또 한 번 시렸습니다. 그 사진 안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어차피 처음부터 그 사진의 자리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은 영정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 부인의 사진이 그 가운데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풍경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풍경 밖에 서 있는 저는 그 아름다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식탁에는 저희 가족이 앉을 거예요. 어머니는 부엌 식탁에서 따로 드세요. 박씨 아주머니랑 같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그릇이 순간 떨릴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둘째 아들도, 딸도, 며느리들도 누구 하나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조차 어색하게 시선을 내리깔았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저는 결국 갈비찜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에 놓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부엌 식탁에 작은 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지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송편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송편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가만히 제 손을 잡아주셨지요. 사모님,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이런 집안이 어디 한두 집입니까? 제가 10년 동안 본 게 그게 다예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 식탁까지 길게 흘러들어 왔지요. 거실에서 가끔씩 첫 부인의 이야기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말하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지요. 어머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차례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리셨을까요? 어머님이 만드시던 그 토랑국 맛, 저 아직도 못 잊어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은 정말 모든 음식을 손수 다 만드셨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요. 그 시절이 정말 그리워요. 그 말들이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송편 한 입을 입에 물고 있었지요. 식탁에 김치찌개가 뜨거운데도 제 손은 어쩐지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그 부엌 식탁에서 저는 그 가족의 차례상을 한 자리에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지요. 음식을 만든 손은 저였지만 그 음식 앞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다른 식탁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부엌으로 와서 저를 들여다보지 않았지요. 어쩌면 그 사람도 부엌에 오는 것이 자식들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자기 가족 안에서 평화를 지키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자기 옆자리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위해 그 평화를 깨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늙었고 너무 약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날 부엌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미움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이 가슴을 채웠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며느리 정혜가 부엌으로 들어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차분하게 답했지요. 네, 며느님, 제가 할게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2시간 동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끝없이 쌓여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가끔은 웃음소리가, 가끔은 사업 이야기가, 가끔은 그 사람의 첫 부인 추억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제 흐느낌을 가려주었지요. 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그릇을 닦으며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지요. 같은 여자로서 그 부엌의 물기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분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묵묵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평생 첫 번째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작게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떠난 그날 밤, 저는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녁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들었지요. 저는 안방 바닥에 주저앉아 그날 처음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첫 남편이 살아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우리 좁은 집 부엌에서 함께 끓여 먹던 김치찌개가 그 단출한 식탁이 갑자기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주에 사는 큰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 잠깐 너희 집에 다녀와도 될까? 큰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며칠만. 큰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 집에 방 비워 둘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그 한마디에 다시 가슴이 무너졌지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자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자식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짐을 미리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옷 두어 벌과 첫 남편의 사진, 그리고 작은 통장 하나만 작은 가방에 담아두었지요. 그러고는 그 사람과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보일러를 켜고 텃밭에 채소를 한 줌 뜯어와 식탁을 차리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지요. 그러나 마음 안쪽에는 천천히 떠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에는 의외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사이 큰 며느리 정혜는 그 집을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행거에 걸린 제 옷들을 보고 정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행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거실 분위기랑 안 맞아서요. 안방 자개장에 한 칸 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며느님. 저는 이 행거가 편해요. 정혜는 잠시 저를 보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정혜가 저를 보는 눈빛에는 어떤 짜증이 묻어났지요. 그 자개장이라는 한 칸의 옷장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며칠 뒤 둘째 아들과 딸까지 합세해 그 집의 마당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생신을 앞두고 미리 모인 거지요. 그 사람은 73 생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마당의 평상에 올리는 역할을 했지요. 마당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자며 가족 모두를 모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그 광경을 보았지요. 큰아들이 아버지 옆에 서고, 둘째 아들이 그 반대편에 서고, 딸이 아버지 어깨 옆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주들은 앞쪽에 줄지어 섰지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저를 보고 말했지요. 어머니, 거기 그릇 좀 가져다 주세요. 사진 찍은 다음에 식사할 수 있게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함께 찍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릇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지요. 저는 그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마치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서 이미 잠이 들었지요. 코를 골며 평온하게 자고 있는 그 사람을 한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자식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첫 부인의 그림자 안에 갇혀 살면서 새로운 사람을 들였지만 그 사람을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세워주지 못한 사람. 그러나 저는 또한 그 집에서 매일매일 깎여 나가고 있었지요. 더 늦기 전에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마당에는 감잎이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지요. 멀리 강원도 산자락 위로 별 몇 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첫 남편을 떠올렸지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런 가을밤이면 마당에 평상을 놓고 함께 별을 보곤 했습니다. 별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저 함께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첫 남편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늙어갑시다. 마지막까지 같이. 그러나 그 약속은 그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깨졌지요. 사람의 약속이 사람의 힘으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의 잠든 얼굴을 한 번 더 보았지요. 2살 위, 점잖고 다정한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식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의 이마를 가만히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약간 따뜻했어요. 그 사람은 잠결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쩌면 첫 부인의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그 미소 앞에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자기 자리를 분명히 인식하면 의외로 차분해지더라는 거지요. 저는 그날 밤 안방의 작은 행거 옆에서 미리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보일러를 켜고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마주 앉았지요. 우리는 평소처럼 조용하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김치찌개 맛을 칭찬했지요. 당신 손맛이 점점 좋아지요. 처음보다 훨씬 더 깊어졌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보았지요. 어쩌면 이게 그 사람과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마지막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마지막이 자주 찾아옵니다. 다만 그것이 마지막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을 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칠 광주 큰딸네 좀 다녀올게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바람도 좀 쐬고 싶어서요. 그 사람은 잠시 저를 보더니 말했지요. 그래요. 다녀오시오. 며칠이나 있다 올 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요. 어는 데고, 어는 데고, 어는 데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지요. 저는 그날 오전에 작은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첫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저는 잠시 그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그 집에 짐을 풀던 날과 같은 자리, 같은 하늘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광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들판이 온통 노란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천천히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광주역에 도착하자 큰딸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큰딸은 한 걸음에 다가와 말없이 안아주었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큰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요. 큰딸도 함께 울었지요.
광주역의 사람들이 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큰딸의 집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그림책을 보다가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안겼지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큰딸의 사위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노릇하게 부친 두부, 갓 무친 시금치 나물. 그 식탁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그 큰 집의 부엌에서 정말 많은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 어떤 식탁에서도 마음 편히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었지요. 사람이 마음 편히 먹는 한 끼 식사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광주의 그 작은 식탁에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음식의 격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식탁의 진짜 풍성함을 결정하는 거지요. 큰딸의 집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 저는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사흘은 잘 다녀오라고 했지요. 나흘째부터는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우리가 아직 함께 지내보기로 한 시간이 끝나지 않았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미 지난 2달 동안 그 집에서 답을 다 들었어요. 더 이상 그 집의 손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나는 당신을 잡지 못하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시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손님으로 생각한 적이 없소. 다만 자식들이 그렇게 만든 거요. 저는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있어도 그 진심을 지킬 힘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지요. 사람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마음을 일상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거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큰딸의 집 거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지요. 손주들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쩐지 사무치게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깨달았지요. 제가 5년 동안 채우려고 애썼던 외로움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그 자리에 두고 그 옆에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것. 그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늙음하게 배워야 할 한 가지 지혜라는 것을요. 저는 일주일을 더 큰딸의 집에서 지내고 강원도 제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 그 집의 짐을 정리해 두었더군요. 그 사람의 집에서 가져온 짐은 정말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옷 두어 벌, 첫 남편의 사진, 작은 통장 하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지요. 그 집 마당의 감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감 하나. 저는 그 감을 가방 한쪽에 넣어 가져왔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2달 동안 제가 누렸던 단 하나의 따뜻함이 그 마당의 햇살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제 작은 집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을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옆에 그 집에서 가져온 작은 감 하나를 놓았지요. 그 감은 점점 마르면서 작은 검은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감을 가끔씩 손에 들어보곤 했지요. 2달의 시간이 그 작은 감 한 알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 마당에 짐을 풀던 가을 햇살, 새벽에 끓이던 김치찌개, 박씨 아주머니의 손길, 큰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명절날 부엌 식탁의 송편 한 입, 그리고 떠나오던 그 가을 아침의 첫 서리. 그 모든 것이 그 한 알의 감 안에 압축되어 있었지요. 저는 그 감을 보면서 천천히 그 시간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이었지요. 그 사람과의 살림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았지요. 큰아들이 한번 강원도 제 집까지 찾아와서 사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어머니 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큰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진심도 조금 있었지만 그보다는 안도가 더 커 보였지요. 아버지의 옆자리가 다시 비었고 어머니의 그림자가 다시 그 집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큰아들에게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됐어요. 아버님 잘 모시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지요. 그 사람은 그 후로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가 가끔 제게 안부 전화를 주셨지요. 그 사람은 식사도 잘 못하시고 점점 야위어 가신다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이 잠시 시렸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은 그분의 몫이었고 저의 자존감은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깎아내는 일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더라는 걸 저는 그 두 달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는 그 후 강원도 제 작은 집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다시 나가 봉사를 시작했고 한문 수업도 다시 들었지요. 다만 봄나들이 행사에는 한참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버스 안에 옆자리가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지나니 그 기억도 천천히 옅어졌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이른의 여자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김밥을 싸 먹었고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모두 모였지요. 지금 돌아보면 그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 결정을 후회하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손을 내밀었던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다만, 그 진심이 그 집안 전체의 진심은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저도 외로움을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생각한 그 한순간의 어리석음은 후회해요. 그러나 그 두 달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제 자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늙음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거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족을 보세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당신이 어떤 자리에 놓일지를 보세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자리인지, 가족으로 들어가는 자리인지를요. 손님 자리에 들어가는 결혼은 결국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두 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73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제 작은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자식들이 가끔 옵니다.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 명절에는 직접 운전해서 옵니다. 첫 남편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 한쪽에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감 하나가 마른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 마당에서 가져온 그 감입니다. 저는 그 감을 보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그 두 달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느 자리에 뿌리를 두느냐의 문제이고 저는 잠시 다른 마당에 뿌리를 내려보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지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 천천히 푸르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평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요. 늙음하게 재혼,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명절날 부엌 식탁에서의 송편 한 입, 작은 가방 하나로 떠나온 그 가을 아침.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처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늙음하게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가 메워주기를 바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외로움을 메우려고 너무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어떤 그림은 우리를 위한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안방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한 그릇의 국을 마음 편히 떠먹을 수 있는 식탁 한 자리라는 것을 저는 그 3개월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 가슴이 설레는 만큼 그 사람이 등 뒤에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도 다시 한번 차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이듦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구석을 울렸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보러 가세요. 그 영상에서는 오늘 들으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